그 애가 절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독이 돼요. 제가 가짜 가족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것도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 됐고요. 동네 약국에서 35년간 일하다가 은퇴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결혼해서 독립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또래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겪으신 일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6개월 간병하면서 정말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눈 떠도 여보, 커피 타줄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묻는 사람도 없어요. 아들 재현이는 34살인데 대기업에 다녀서 정말 바빠요. 며느리도 워킹맘이고 아이들도 둘이라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전화해도 엄마, 지금 애들 봐야 해서 하며 금세 끊어버리죠.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또래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요. 온몸이 서늘하게 식어 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싶어서 깜짝 놀라곤 해요.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가,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 거울 속 제 모습이 우리 어머니와 닮아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미어져요. 그때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혼자 계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곁을 자주 지켜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혼자라는 현실이었어요. 젊을 때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워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며칠 후에야 발견되면 어쩌나. 그런 상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져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보호자는 누가 되어줄까? 아들한테 부담 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웠어요. 립스틱 하나 바르고 옷 하나 예쁘게 입으면 남편이 우리 집사람 오늘 특히 예쁘네 하며 웃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을 해도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예쁜 옷을 입어도 늘어진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요. 마트에서 젊은 여자들을 보면 괜히 위축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 허탈해져요. 무엇보다 힘든 건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에요. 은행에 가면 젊은 직원들 눈에는 그냥 처리해야 할 고객 중 하나고 마트에서는 길 막는 할머니 취급이에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마다 나도 이제 그런 나이구나 실감이 나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때는 나름 예쁘고 당당했는데 남편과 손잡고 웃던 모습, 아이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때는 제가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갈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 틀어놔도 그냥 소음일 뿐이고 가끔 혼잣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외로웠나 싶어서 눈물이 나요. 그런 제게 어느 날 한 젊은 아이가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달콤한 거짓말의 시작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어요. 그날은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 은은한 국화향이 퍼져 있고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지니 왠지 마음도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예쁘장한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김미숙 선생님 맞으시죠? 22세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긴 생머리를 곱게 따아 내린 모습이 마치 옛날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단정하고 예뻤어요.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이 참 맑았고 말할 때마다 볼에 보조개가 살짝 패이는 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여린지 보기만 해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 저는 수진이에요. 요가반에 다니는데 지나다가 선생님을 몇 번 뵀어요. 목소리도 참 예뻤어요.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게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시끄럽지 않고 은은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선생님이 항상 우아하고 따뜻해 보이셔서 용기 내서 드리고 싶었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편의점에서 사다 주는데 이런 아이가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사실은요, 선생님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다니 어쩐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선생님처럼 단정하고 우아하셨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상상하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어머니 같다는 말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다는 소리를 들어봤나. 아들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 그런 말 안 하고 손주들도 그냥 할머니 정도로만 부르는데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이런 마음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 아련한 슬픔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쿠키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앉게 되었어요. 따뜻한 날로 옆자리에 앉으니 밖에 쌀쌀한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했어요.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도 있구나 싶어서 감동이었어요. 카모마일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곱게 나이가 드셨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어머, 무슨 소리야. 나도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고귀한 어머니 같으세요. 어머니라는 표현에 또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잘할까? 수진이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마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가끔 정말 외로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마치 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명절 때나 생일 때 정말 쓸쓸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눈물이 글썽한 수진이를 보니 저절로 손이 나가서 등을 토닥여 주게 되었어요. 많이 외로웠겠다. 괜찮다면 나랑 가끔 만나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말요? 제가 선생님께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연락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정말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아침이면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하며 비타민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떡을 사와서 같이 드세요. 하며 나눠 먹기도 했어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마치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문화센터에 못 갔더니 걱정이 되어서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셨어요? 현관 앞에 서서 걱정하는 수진이를 보니 정말 친딸 같았어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안 돼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더 안 좋아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달죽을 끓여 주었어요.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할머니가 아플 때 항상 이렇게 끓여주셨거든요. 저도 할머니한테 배워뒀어요. 뜨거운 죽을 떠먹여 주는 수진이를 보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혹시 선생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 선생님이 제 엄마 같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야, 수진아 물론이지.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래도 돼. 그때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6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어요. 제 아들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라고 불렀고 손주들은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꽉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런 게 딸이 있는 기분이구나.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 이후로 수진이는 저를 우리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엄마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엄마, 오늘 머리 스타일 바꿔보는 거 어때요? 더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모녀 같았나 봐요. 카페 사장님도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하시고 미용실 원장님도 딸이 있어서 좋겠어요. 하시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아플 때는 직접 간병까지.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던 날 수진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외로웠거든요. 세상에 혼자라는 기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도 그래, 수진아. 너를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정말요? 제가 엄마한테 힘이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게 빛 같은 존재야. 그 말에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64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또 있을 줄이야. 이제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따뜻한 품 속에서, 그 간절한 엄마, 호칭 속에서 저를 완전히 망가뜨릴 독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는 걸요. 수진이와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어머, 그럼 혼자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너무 바쁘세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안 계시고, 계셔도 저랑 대화를 거의 안 하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소통이 안 된다면 오히려 더 쓸쓸할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며칠 후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너무 꾸미면 이상하게 보일까? 그렇다고 대충 입으면 실례일까? 결국 남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어요. 립스틱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발랐고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박민우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실제로는 58세라고 하더라고요. 정장 차림이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수진이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항상 수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이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 톤이 안정감을 줬어요. 사실 아내를 일찍 잃어서 수진이가 엄마를 7살에 잃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네요. 다른 아이들처럼 응석도 부리지 않고 항상 눈치만 보고. 민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밝아졌어요. 집에 오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엄마랑 이런 이야기 했어. 하면서 신나게 얘기해요. 정말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진짜 딸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우 씨가 참 매력적이었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네에서 35년간 약사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주변에서 약사님은 처음 뵙네요.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누가 제 일을 이렇게 인정해 주나요? 민우 씨는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을까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가끔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수진이 때문이었지만 점점 민우 씨 자체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서 민우 씨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라도 한 잔 어떠십니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면서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렜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겨울 오후라 따뜻한 조명이 은은했죠. 선생님은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저도 오래 혼자였어요. 15년쯤 됐나?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가요? 네, 혹시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선생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에세이를 많이 읽어요. 민우 씨는요? 저는 여행서를 좋아해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요. 수진이와 함께 바다를 보면서 걸어보고 싶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공원을 걸었어요. 선생님, 오늘 옷이 정말 예쁘세요. 놀리지 마세요. 이제 늙어서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말 우아하세요.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말들이 달콤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거울로만 보던 제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나 함께 했어요. 어느 날은
민우 씨가 여행 에세이를 보여줬어요.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어디 가보셨어요? 젊을 때 남편과 부산에 간 게 전부예요. 요즘엔 혼자 여행 갈 엄두가 안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설레는 거였나요? 또 다른 날은 같이 로맨스 영화를 봤는데 중간에 손이 살짝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이 차갑네요. 민우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같이 걸었죠. 오늘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는데 혼자 와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 영화 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린 영화를 보고 한정식 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정갈한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민우 씨가 고기를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챙겨준 지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저 선생님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머, 당황스럽네요. 저같이 나이 든 여자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나이도 6살이나 어리시고 전 자신이 없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도 민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어요. 외롭게 혼자서 늙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만났을 때 대답했어요. 민우 씨,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때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겨울이 오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보니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네요. 미숙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어느새 호칭도 미숙 씨로 바꿔 부르게 됐어요. 민우 씨 손이 더 따뜻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어떡하죠? 우산이 없네요. 민우 씨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거 걸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이런 배려를 받아봤나 싶어서요. 고마워요. 뭐요? 당연한 거죠. 택시를 잡아서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달콤한 거였나요? 어느 날은 함께 꽃시장에 갔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프리지아요. 예전에 남편이 가끔 사다 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민우 씨가 노란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건네줬어요. 어머,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예쁜 분에게는 예쁜 꽃이 어울리잖아요. 그날 집에 와서 프리지아를 화병에 꽂아두고 계속 바라봤어요. 봄이 오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어느 벚꽃 피는 날,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민우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걸지도 모르지만 사실 미숙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민우 씨와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그때 민우 씨가 저를 살짝 안아줬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미숙 씨, 우리 이제 결혼하면 어떨까요? 며칠 후 민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도 서로 좋아하잖아요. 더 이상 혼자 지내지 말고
우리와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재혼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민우 씨가 저보다 6살이나 어리다는 것도 부담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간절하기도 했어요. 민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수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수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따르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무서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 며칠 더 고민했지만 결론은 벌써 나와 있었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그때 민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 수진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따뜻한 남편,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 60살이 훨씬 넘어서도 이런 완벽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을 줄이야. 하지만 그때는 행복한 단꿈에 빠져서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결혼식 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수진아.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저는 또 외톨이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스몰 웨딩으로 하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들은 다 가족이 많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정말 그랬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아들 결혼식 때도 그랬었죠. 그래, 엄마도 그런 마음 알아. 그럼 정말 우리끼리만 해도 될까요? 민우 씨도 동의했어요. 저도 수진이 말에 동감이에요. 진심이 담긴 작은 결혼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알리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알면 당황할 텐데 저희가 안정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말해봐요. 아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도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자신들이 발각될까봐 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행복에 빠져 있었죠. 어리석게도.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민우 씨와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은 꿈 같았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민우 씨와 손을 잡고 걷는데 이런 행복이 64세에 다시 올 줄이야.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수진이까지 함께해서 더욱 완벽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우 씨의 부드러운 손길에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가 종종 생각나곤 해요. 수진이는 신나서 우리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어요. 엄마, 아빠, 여기서 포즈 취해요. 마치 진짜 딸이 부모를 챙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민우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꿈만 같았죠. 엄마, 커피 드릴게요. 수진아, 고마워. 아빠는 신문 보시고 계시고 정말 평범한 가정 같죠? 평범한 가정.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리던지 몰랐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이 그렇게 적막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여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랑 쇼핑 가려고요. 겨울옷도 사야 하고. 좋겠네요. 나는 회사 가서 일해야 하니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주말이면 셋이서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엄마, 이 옷 어때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뻐. 그럼 사볼까? 네, 아빠도 엄마가 이거 입으면 예쁠 거라고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옷을 골라주고
민우 씨가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칭찬해 주는 그 순간들. 살면서 이런 완벽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줄이야. 저녁이면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아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바빴지만 집에 오면 이렇게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이 나. 당신은 오늘 뭐 했어요? 수진이랑 마트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즐거웠겠네요. 나도 당신이랑 수진이랑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젠 썰렁하게 혼자가 아닌 밤마다 민우 씨 품에 안겨 잠들 때면 이런 안정감과 만족감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혼자 지내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밤. 옆에서 민우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그 안정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도 예전과 달랐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행복하니까 더 젊어 보이세요. 행복, 정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미용실에 가면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어머, 오늘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재혼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화색이 좋으시구나.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제가 밝아졌다고 했어요. 나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나날들이었죠. 우리가 가족이 된 지 3달째쯤 되었을 때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나도 수진이 너 같은 딸이 생겨서 정말 좋아. 아빠도 엄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민우 씨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제가 감기 때문에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우 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이 여자 정말 순진해. 뭘 시켜도 의심 한 번을 안 하네.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 여자, 계획대로야. 외로운 여자들은 특징이 다 똑같거든. 가족이라는 미끼에 완전히 넘어갔어. 민우 씨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차가운 톤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불쌍하게 엄마 없는 애라고 하니 바로 물어버리더라고. 네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리고 그 나이대 여자들은 모성 본능에 약해. 연기, 모성 본능? 아빠, 언제쯤 털고 튈까? 거의 다 됐어.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예금 정리하면 끝이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뽑아냈어? 한 7천만 원 정도? 호텔, 쇼핑, 생활비. 본인이 알아서 다 내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주도 호텔도 모두 제 카드였어요. 수진이 명품 가방들도 역시 모두 제가 사준 것들이었고요. 매일 장보고 외식하고 선물 사주고 모든 게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였어요. 어리석게도 이제 이걸 깨닫다니. 늙은 여자랑 애정 표현할 때마다 미치겠어. 아빠, 돈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아봐. 몇 개월 참으면 큰 돈 벌 수 있잖아. 근데 아빠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호구를 찾아낸 거야? 경험이지. 외로운 중년 여성들 패턴 다 비슷해. 가족에 목말라 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홀가닥 넘어오게 되어 있지. 그들이 말하는 호구랑 늙은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이제 슬슬 정리하자. 너무 시간 끌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젠 내 진짜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돈 챙겨서. 엄마랑 하와이로 여행 가자, 아빠. 그래. 다음 주에 모든 서류 마무리하고 사라지자. 근데 그 아줌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사라지면 되지. 나이 든 여자 혼자 뭘 하겠어. 신고해봤자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 상상해봐.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거야. 그때서야 깨닫겠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둘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지난 4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던 순간들. 민우 씨가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던 수많은 밤들. 셋이서 행복하게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까지. 이 모든 게 새빨간 사기 행각이었다니. 특히 수진이에게 진짜 엄마가 있다는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상처와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돈벌이였다니.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 제 존재 자체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있는 것 같은데 감기약 드릴게요. 아까 그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입. 어서 와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민우 씨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아까 나를 호구라고 비웃던 그 파렴치한 사람. 조금 추웠어요. 목소리를 겨우 내서 말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호구, 늙은 여자, 역겨워 그 단어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봤어요. 결혼 후 4개월간 제 카드로 나간 돈. 총 7,280만 원이더라고요. 제주도 호텔비와 여행비 1,000만 원, 수진이 명품 쇼핑 1,500만 원, 외식비 430만 원, 생활용품 580만 원, 기타 금액까지. 정말 내가 바보였구나. 사랑에 눈이 멀어도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모든 게 사기당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바로 친구 은경을 찾아갔어요. 30년 지기 친구이자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수가 얼굴색이 왜 그래? 무슨 큰일 났어? 을지로에 있는 큰 건물 7층 사무실이었어요. 깔끔하고 법률 책들이 가득했죠. 은경아, 내가 완전히 속았어.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은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미수가,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 김 변호사님 상담해보자.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사기 결혼이군요. 하지만 지금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대화 녹음이 제일 좋아요. 그들이 스스로 사기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돈을 노렸다는 얘기가 나오면 더 완벽하고요. 저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도 녹음하세요. 그들이 서명하라고 다그치거나 압박하는 모습까지 담으면 더 좋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자상가에 들렸어요. 작은 녹음기 2개를 샀죠.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옷 안에 숨길 수 있는 걸로. 사모님,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도 선명하게 녹음돼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계속 한숨만 쉬세요. 그래,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도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네요. 돈.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네, 정부에서 하는 큰 공사를 맡을 기회가 왔는데 먼저 돈을 내야 한대요. 성공하면 몇 배로 돌아오는 일이래요. 얼마나 큰 돈인데?
많아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어요. 속으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했지만, 맞아, 당연하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평생 이런 기회 없으셨는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될까? 아빠 신용이 좀 회사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요. 그때 민우 씨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아빠 회사 이야기를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민우 씨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수진아,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엄마 걱정하실게. 여보, 괜찮아요. 가족인데 무슨 이야기든 못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놓치면 안 되죠. 알아요. 하지만 돈이 문제라서요. 민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저는 녹음기를 켜뒀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 씨와 수진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북촌 집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엄마 집인데 어떻게 그걸 담보로 해요? 가족인데 뭐. 성공하면 갚으면 되는 거고. 민우 씨도 난색을 표했어요. 미숙 씨,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우린 한 가족인데.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수진이가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부담 주기 정말 싫은데 미안할 것 없어요. 알아보고 은행에 같이 가봐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결정인데. 괜찮아.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하지.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예상대로 그들의 진짜 대화를 엿들었어요. 대박. 저 여자가 먼저 제안하네. 계획보다 쉽게 됐어. 역시 혼자 사는 여자들은 가족이라는 말에 약해. 그럼 이제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응. 이제 그만 은행 갔다 와서 마무리하자. 1억 5천이라 진짜 큰 돈이네. 서명 받는 순간 다 우리 거야. 아빠. 그런데 나중에 문제 안 될까? 뭔 문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네. 완벽하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은경에게 연락했어요. 은경아, 거의 다 됐어.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둬. 알았어.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침착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큰일이 닥치니 나도 모르게 의외로 침착해지네. 며칠 후 우린 함께 1층 VIP 상담실에 도착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이군요. 북촌 한옥을 담보로 하시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이번 주 안에 입금이 되어야 해요. 은행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부인께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분 명의로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민우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제 신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아내 명의로 해야 해요. 서류 검토가 끝나고 서명하는 단계가 됐어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저는 잠깐 멈췄어요. 잠시만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우 씨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여보,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큰 돈인데 꼼꼼히 봐야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서명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가요. 민우 씨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죠. 엄마,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신중하게 뭘 더 봐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민우 씨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완벽했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펜을 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안 될 리 없잖아요. 민우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하는 공사인데 왜 안 되겠어요? 보장해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제는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민우 씨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초조한 맘의 부녀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지금 당장. 은행 직원이 놀라서 말했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서명 못할 것 같군요. 뭐라고? 민우 씨와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집에 가서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은행을 나오는 길,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 정말 뭐가 문제예요? 오늘 도장 찍어야 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먼저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녹음됐거든요. 그들이 압박하고 재촉하고 화내는 모습까지. 그날 밤 마지막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 여자가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서명받아야 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만약에 계속 거부하면 그럼 강하게 나가야지. 협박이든 필요하면 감금을 할 수도 있고 무서워서라도 서명하게 만들어야겠다. 맞아. 이미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유리해. 완벽한 마지막 증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해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경과 함께 경찰서에 직접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결혼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의 만남부터 미무 씨와의 결혼, 그리고 1억 5천만 원 사기 시도까지요. 혹시 따로 수집한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랑 서류들 모두요. 형사님이 녹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 여자 정말 순진해. 뭘 시켜도 의심 한 번 안 해. 계획대로야. 외로운 여자들은 특징이 다 똑같거든. 형사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치밀한 사기네요. 더 많은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서명 받는 순간 1억 5천 다 우리 거야. 솔직히 미치겠어. 늙은 여자랑 애정 표현할 때마다. 형사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김미숙 씨, 혹시 가해자가 박민우, 박수진 부녀인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이 부녀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팀장님, 예전에 신고 들어왔던 그 사기 사건들 말인데요. 이번 증거로 다 입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까지 이 부녀가 속인 피해자가 총 6명 정도 더 있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30억 원이 넘어요. 30억이요? 네. 김미숙 씨가 제공한 증거로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 박민우와 수진이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형사님이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김미숙 씨, 가해자들 붙잡았어요. 참고인 조사 때문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민우 씨가 화를 냈어요. 당신이 신고했군. 당연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혼자 외로워서 우리한테 달라붙은 거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수진이도 뻔뻔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했잖아요. 우리 덕분에. 행복.
4개월 동안 가족처럼 외로움을 달래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형사님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뻔뻔스럽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64년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못 알아본 게 부끄럽긴 해요.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민우 씨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피곤한지 알아? 그 에너지를 정당하게 일하는 데 쓰세요. 비겁하게 사람 속이지 말고. 형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김미숙 씨 이 부녀가 지금까지 속인 피해자가 총 7명이에요.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에요. 7명이나요. 거기다 30억이나 되다니? 이제 김미숙 씨가 제공한 증거로 덜미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봐줘요. 엄마는 무슨 엄마. 29살이면서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고 당신들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외로운 중년 여성들 노려서 가족 행세하고 돈 뜯어내는 거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하나 속인 게 아니라 7명을 속였다니 정말 악질이네요. 민우 씨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당신들이 멍청해서 속는 거야. 좋아서 미칠 때는 언제고. 멍청해서 속는다고? 저는 웃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똑똑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30억이면 형량도 만만치 않겠네요. 저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4개월 전보다 훨씬 당당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화가 나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6개월 후 재판에서 민우 씨는 8년, 수진이는 5년형을 받았어요. 더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빼앗긴 7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훨씬 더 귀한 걸 되찾았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한 집 안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죠. 혼자 끓인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제 시간이니까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식사 시간이 편해요. 좋아하는 반찬 하나 차려놓고 천천히 먹으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거울을 보면 4개월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여요. 더 당당하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눈이 되었거든요. 은경이가 자주 놀러 와요. 미수가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정말 그래요. 누군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라던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아들도 자주 연락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아들의 목소리에서 존경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늙은 엄마였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동네에서도 저를 다르게 봐요. 사기꾼 잡은 할머니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시거든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도 느껴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빌미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를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외로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감춰진 욕심과 거짓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큰 시련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속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